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이 조 씨의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구 휘두른 흉기는 마트에 들어가서 훔친 거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산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훔친 뒤에 마트에서 나와 택시 타고 신림역으로 가 범행 저지르는데 불과 7분 걸렸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기상 기자가 그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7분, 검정색 반팔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곧장 주방용품 코너로 다가간 남성은 흉기 2자루를 집어들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주변을 살피며 마트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더니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재빠르게 바지춤에 꽂고 상의를 내려 숨깁니다. 사흘 전 신림역에서 행인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조모 씨가 범행 직전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조 씨가 마트에 머문 시간은 3분. 조 씨는 옷 속에 숨긴 흉기를 손으로 부여잡은 채 70여 미터를 걸어간 뒤 택시를 잡아 탔고 2km 떨어진 신림역에서 내려 오후 2시 7분쯤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흉기를 훔치고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기까지 7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 당일 정오쯤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으로 왔고 1시간쯤 머문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훔친 흉기 2개 가운데 1개는 택시에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흉기를 사지 않고 훔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그는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됐을까? 보니 과거에도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해 왔는데 범행 이틀 전에 동업해온 친구와 크게 다퉜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조모 씨의 지인들은 조 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9일 밤 친구와 술자리에서 크게 다퉜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가 같이 일했던 친구와 금전 관계 때문에 싸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툼 이후 조 씨가 주변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다혈질인 조 씨가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진짜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확인된 조 씨와 친구의 다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가 산범인 조 씨의 과거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은 조 씨가 평소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 직접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성인 PC방도 하고 도박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도박이었어요. 도박은 꾸준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조 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에는 신림동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 말다툼 도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고 말리던 종업원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모레 조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 묻지마 범행 희생자 유족들은 청원을 올렸습니다.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요. 부모 대신 동생 챙기고 정작 본인은 저렴한 원룸 구하려고 신림동 갔다 변을 당한 20대 남성 유족을 장호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조모 씨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대학생 김모 씨. 김 씨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저렴한 원룸을 찾아 신림동을 방문했고 부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좀 어른스러운 아이였고 착잡하죠. 비참하고 사실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한테 일어나야 하는지 이런 살인이 잔인하고 지혈이 되지 않는 혈우병을 극복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까지 챙겨왔던 김 씨는 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김 씨였기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죽였다는 조모 씨의 말에 더욱 참담해지는 심경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족들은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형과 같은 좀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신림동 현장에는 사흘째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엄벌을 요구하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 하면 4명이나 그랬잖아. 여기 사형 시켜야 돼. 이런 거는 나와봐야 사람 안 돼. 이런 거는. 미미하게 이렇게 좀 처벌하면은 사람들의 좀 공을 좀 사지 않을까.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자, 내년 총선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2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24명이 재판 중입니다. 대부분 1심도 안 끝났습니다. 4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처벌받아야 할 의원이 세비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 이 중 6분의 1 정도인 53명의 의원이 제각각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20명, 무소속 7명, 정의당 1명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노웅래 의원처럼 최근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몇 년째 1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발생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가운데 21대 현직 10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이상직, 김선교 등 4명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앞으로 10개월 이내에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세비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 2019년 12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총선 전부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수사받았습니다. 총선 당선됐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원이 그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는 기자와 살펴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의원. 저주의 구판을 펼치듯 선거 개입 운운하며 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 기간 중 이미 4년 임기를 채우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증인 신문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고 아직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의원들도 1심 재판만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하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이거 정치인 특권으로 봐도 되는 건지 답을 좀 주시죠. 모든 정치인 재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요. 먼저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증인이 많아서 늘어진다고 설명하는데요. 검찰은 이미 국회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만약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CCTV 영상까지 있었다면 1심 재판이 3년 반이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건 또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서 3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공범인 정겸식 교수 재판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정경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게 지난해 1월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뤄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보면 판사가 정치인을 봐주는 겁니까? 적어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증인을 부르기까지 재판 준비 기간만 무려 1년 10개월 걸렸는데 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이례적으로 느리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의 인사 발령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원래 2년 발령 기한을 채운 2020년엔 인사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한 번 더 유임돼 2022년까지 같은 법원에 머물러 인사를 통한 재판 개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서 전해드렸지만 1심이 6개월 내에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일반인 재판의 경우 이 구속 사건의 경우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 판사들은 구속 기한을 지켜 이 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리다 보니 구속하기가 쉽지 않죠. 불구속 상태에선 판사들도 여유 있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수사와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 재판은 3개월 이 안에 맞춰야 하는데요. 이 법원은 강제성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해 이 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당초 선거 사건 시효를 제한한 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군요.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처 중 하나로 지목한 환경부, 퇴직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유착이 있다는 의심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난 7년간 환경부 퇴직자 95%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환경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환경부 고위공무원 A씨는 퇴직한 지 28일 만에 취업 심사를 받고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그 뒤로도 환경부 퇴직 공무원 3명이 연달아 이곳에 재취업했습니다. 건설자원협회는 환경부 관리 감독을 받는 비영리 업체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400여 곳이 회비를 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난 7년간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비율은 95%에 이릅니다. 산하기관이나 소관 비영리 법인에 주로 재취업했는데 연봉은 평균 1억 원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재취업한 기관을 보면 환경부 예산을 받아 용역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환경부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 보니 감사나 단속에 대비해 환경부 출신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두는 셈이고 퇴직 공무원에게는 재취업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부처와 유관단체 간의 유착 관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착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재취업은 취업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유관기관 중에는 생긴 지 3, 4년밖에 안 된 신생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없던 조직까지 만들어서 환경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나옵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2019년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부가 2016년 환경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뒤 보험사와 고객,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사업단은 초대 단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환경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초 환경부 고위직 출신 A씨가 초대 단장으로 내정됐다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사업단은 다른 지원자를 모두 부적격 처리한 뒤 환경부 4급 수석전문관 출신 B씨를 선임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을 다루는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환경부가 갑의 위치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 출신을 보낼 자리를 만드는 걸로 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도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퇴직 공직자들도 고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으로 가는 거 보면 계속해서 자리 대물림하는 자리로 낙점한 것 같고. 경실련은 환경부에 산하협회가 워낙 많은 데다 공시도 잘 하지 않아 누가 어디로 재취업했는지 추적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장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상가와 도로가 침수됐는데 추가 물폭탄이 예보돼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수위도 높아졌죠? 네,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뒤로 보이는 황룡강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한기 수위인 6.5m에 근접하면서 조금 전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인근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잠시 소강 상태지만 이틀간 2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항 웅남이 255.5mm, 신안 앞에도 250.5mm, 한평 244.5mm, 광주 200.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더 내린다는 건데요. 내일까지 광주 전남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텐데 피해 신고도 수백 건 접수된 겁니까? 네, 일부 지역에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 소방본부엔 300건에 달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새벽 5시쯤 광주에선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 한 채가 계속된 비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와 접한 목포시 일대는 큰 비와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이 침수됐고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2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가지고 뭐 가전제품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전체가 다 전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나주에선 새벽 학교 건물 뒤편 경사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교실과 복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재까지 전남 5개 시군에서 주택 37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129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로교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간 건 임시 제방을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국무조정실이 제방을 낮게 쌓은 건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 1시간 전 미호 강물이 제방 높이까지 올라찬 모습입니다. 그걸 위에까지 써야지 뭐 밑이만 싸면 뭐야. 침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실한 임시 제방이 지적되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기준치보다 높게 지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채널A 취재 결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이는 78cm 낮게
폭은 기준치인 6m보다 절반 가까이 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이라 문제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영구적으로 있는 제방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임시 제방을 낮고 좁게 급하게 흙으로 덮은 날림으로 공사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대한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미호강 수위가 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 5명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관계기관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물이 넘쳤던 하천입니다. 주택가 바로 앞에 있는 제방이 무너져 내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래주머니랑 방수포만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 임시 제방만으로 올여름 버틸 수 있을지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론 아슬아슬 낭떠러지가 나오고 대문은 혹여나 무너질까 쇠기둥으로 받쳐놨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방수포로 덮여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1.38km에 걸쳐 유실됐습니다. 그때 임시로 제방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는데 그대로 올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해놓고 찬물 잘 수가 없지. 내 혼을 다 실어놨는데 이 집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터진 모래주머니 위에 덮어둔 방수포마저 구멍이나 주민들이 나서서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것도 이번 비가 오면서 다 터지고 있어요. 엄청 불안하죠. 계속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는 제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대갖고 다시 쌓았죠. 올해는 잘 넘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운에 맡기는 거죠. 이미 임시제방 일부는 이번 장마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집안이 무너져 내려 있고 모래주머니도 물에 빠져 있는데요. 작년 수해로 임시제방을 쌓아놨는데 그것마저 올해 비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천 한가운데 중장비가 부지런히 바위를 쌓습니다. 지난 여름 바위가 다 떠내려가 새로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공사는 언제 끝나요? 내년까지 해도 마무리할 것 같아요. 비가 이제 와가지고 10월까지 되겠어요. 지난해 폭우로 범람했던 경기 광주 모계미천. 하천 바로 옆 버스 정류장이 무너져 30대 여성이 숨졌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당시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천은 임시 제방을 쌓아둔 모습 그대로입니다. 돌멩이 같은 게 치고 그러니까는 물살 그냥 다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다 내려가니까 그래갖고 또 다시 한 거야. 내가 민원 30번도 더 넣었어요. 지난해 수해를 입은 하천 가운데 임시 제방을 포함해 여전히 복구 중인 하천은 98곳에 이릅니다. 쪽에도 지금 약간 터져 있는 상태고 물에 의해서 이쪽으로 쓸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임시 제방은 수해 예방에 도움은 되지 않아요. 임시 방편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요. 임시는 임시일 뿐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사업 재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기존안과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가 백지화됐었는데 국토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보고한 자료를 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업 관련 자료 총 55건을 공개하면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선택하면 배임이라며 대안 노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때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과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 균형 발전의 유리 등 지난해 10월 대안에 힘을 실은 외부 전문가들 평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원 장관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면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습니다. 공개가 다 됐으니까 충분히 의혹이 풀고 이 사업이 조속히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논리로 승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은 재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해야 할 자료는 정작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보고사항이라든지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모레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데 사업 재개 관련 언급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코인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에게 모레까지 거래 내역 공개에 동의하는지 알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코인이 있다고 한 의원 11명과 모두 접촉해봤는데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원이 5명뿐이었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신고한 국회의원 모두 11명입니다. 세부 거래 내역은 의원 본인들이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세부 거래 내역 공개에 동의한 의원은 5명뿐이었습니다. 실물 경제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 한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버리는 셈 치고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진 신고했고요. 정보 공개 동의 다 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5명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 의원은 이미 공개돼 망신을 당했는데 뭘 더 공개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시간이 포함된 내역까지 공개했다가 논란을 키울까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업무 시간 중 코인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 장관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장관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다른 의원 징계안이 추가로 제출되면 27일부터 시작되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불거진 교권 침해 이슈. 어떻게 하면 교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해법들이 뒤늦게 나오는데요.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해결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자신의 딸도 교권 침해로 숨졌다는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 단체들의 교권 침해 방지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휘법 개정과 함께 학생 자율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학생 인권 조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선 교사 면책권 부여, 가해 학생과 교사의 직시 분리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습니다. 생기부가 기재가 되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보면 또 많은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또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꼽히는 고 백선엽 장군, 그 뒤엔 친일 논란 꼬리표가 붙어 다녔는데요. 이 보훈처가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서 친일 행위자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묘역 위치와 안장 자격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을 검색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혀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안장자와는 달리 백 장군만 기재한 것은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직된 친일파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을 이유로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2020년 7월 16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홈페이지에 명시했습니다. 백 장군 유족들은 지난 2월 친일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훈부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서거 3주기를 앞두고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가 치열했던 경북 칠곡에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광복회는 보훈부의 결정이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비 오는데 주말 골프 쳤다 곤혹스러운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은 뭘까요? 네, 운동화입니다. 홍 시장 오늘부터 사흘간 이 대구 지역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는데요. 운동화를 신겠다고 했습니다. 네, 볼까요? 네. 장화를 신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바닥이 너무 질척거렸는지 나중엔 장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 홍 시장과 청년들의 소통 창구인 이 청년의 꿈에 황제 장화 논란 안 생기도록 아예 신고 가시길 추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홍 시장 운동화 신고 하겠습니다. 그때도 트집 잡았지요라는 답변을 달았거든요. 네, 그래요. 이 황제 장화 논란. 네. 보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지난 2017년 7월 청주 수해복구 현장에서 관계자가 장화를 신겨주는 사진이 찍혀 이 황제 장화 논란이 일었죠. 당시 당에선 허리가 불편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홍 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주 와서 장화도 그 내가 신은 거요. 장화 신겨주려고 하기에 내가 이러지 마라. 이러면 시비 건다. 장화 신겨주려고 하는 그 장면만 딱 찍고 그다음 내가 신은 장면은 싹 빼버렸어.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황제 장화대. 기가 막힌다. 내가 더러워서 그건 해명도 안 했어요. 네, 오늘부터 사흘간 봉사활동한다는데 혹시라도 이 징계 수위를 의식한 건 아닐까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모레 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윤리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이 삭제는 했지만 SNS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의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도 올렸었는데요. 홍 시장 오늘 봉사활동은 이 윤리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바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떨어지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 출장 중입니까?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토요일 10박 12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유럽 출장 사실을 알렸는데요. 네, 그런데 다음 날 공지가 눈에 띄어요? 네, 이 호우경보로 이 광주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던데 출장 갈 만한 걸 간 거예요? 광주하면 이 기보배, 안산 선수 등을 배출한 이 양궁의 도시잖아요.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죠. 이번 출장은 이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산 선수가 이렇게 오나요?
근데 출장이 10박 12일 길던데요. 광주에 비가 많이 온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바르셀로나에서 독일로 이동 중인데요. 저희가 입수한 일정표를 보면요. 네, 바르셀로나, 독일, 덴마크 여러 곳 가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한 거예요? 현장 방문과 함께 카탈루냐 음악당 문화 투어가 있죠. 이 카탈루냐 음악당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공연장입니다. 네, 그런 일정이라면 좀 주말 넘겨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데 카탈루냐 음악당의 음악이 귀에 들어옵니까?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건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입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당일날까지 고민하다 출국했고 현지에서도 새벽 2시 반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 환노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4명도 비 오는데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다 문매를 맞았죠. 호우 속 출장을 두고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없는 재난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합니까? 여름 휴가철에 수해가 심각한 것 말곤 우리는 베트남 라오스 가서 콧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는 아집을 부리다가 기사 나오고 국민들한테 회초리 맞으니까 1박 2일 만에 마지못해 돌아오는 민주당 의원들 내일 새벽 급히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해외 출장도 꼭 필요하다면 가야죠. 하지만 꼭 필요한 출장인지 우선순위부터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국제 우편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공항 세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이런 잠정 결론은 우편물 정밀 분석과 신체 검사 등을 거친 결과입니다. 지난 20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확보한 해외 배송 우편물에 대한 1차 검사에서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에서도 테러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던 복지시설 직원들도 입원 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20일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2,140여 건의 유사 신고 역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 관계기관에 의한 대응 태세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도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발송 우편물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곳 국제우편물류 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하루 평균 3만 건인데요.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우체국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스캔 과정에서 이번 출처 불명의 우편물과 같이 내용물이 없는 게 확인되면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해외 반송 조치됩니다. 문제의 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비슷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 영세 자영업자들 대부분 이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데요. 두 회사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업체 담합 혐의로 27억 원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담합 혐의로 약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온라인 구직 시장을 64대 36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이 두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5월부터 10개월간 담합해 무료로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였습니다. 유료 구인 광고 게재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구인업체가 구직자 이력서를 볼 수 있는 비용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측은 총 5차례 만나고 수시로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알바몬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알바천국이 1, 2주 뒤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시간차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광고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눈에 잘 띄게끔 하는 이런 상품은 가격이 비싸고 무료 광고는 밀리면서 무료는 혜택도 없고 사실 효과도 없었었고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번호판도 없는 중고차들이 무료로 개방된 공영주차장을 점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고차 업체가 얌체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시민 불편이 크지만 강제로 처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 창원 스포츠파크 공영주차장 안.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차부터 SUV, 트럭까지 차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세워져 있었는지 무단방치 경고장이 차 유리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되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대수로만 200대가 넘습니다. 중고차 해외 수출업자들이 세워둔 차량들입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 선적 전까지 공영 주차장에 방치해 두는 겁니다. 주차비와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얌체 주차를 해둔 셈입니다. 수출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여기 캐리어를 이용해서 차를 싣고 저기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곳으로 차를 이동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지자체가 강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2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얌체 주차된 중고차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2,000면에 달하는 주차 공간도 경륜과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알지만 현행법상으로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주차장 유료화도 검토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창원시는 대신 중고차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대형 운반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차단 시설물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침수 차량이 1,4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살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혹시 침수차를 구입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클 텐데요. 침수차 구별법을 정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 구석구석 흙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극한호우로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침수됐던 차들입니다.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되지만 수리해 중고차로 팔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중고차 시장에 손님이 뜸해진 이유입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려면 우선 차 안팎에 침수 흔적이 남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트렁크 바닥 시트를 걷어보면 예비 타이어를 보관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침수차는 이 바닥에 녹이 쓸었거나 흙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과 안전벨트 점검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당겨 주시면 이게 오염물질이 끝에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확인이 1차적으로 되고요. 시트 자세 조절과 같은 전자동 기능을 시험해 봤을 때 오작동이 일어나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커넥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접촉이 안 돼 버린다던가 하면 어떤 기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침수차 조회 메뉴에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인검사소가 발급하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통해서도 정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비로 고친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거래보단 공식 중고차 판매 업체를 이용하고 구매 계약서에 침수차일 경우 배상한다는 특약 사항을 넣어 만약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어떤 자치구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인천시는 면책 특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
아파트와 상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들로 답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강제 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례 시행 직전 인천 지역에 걸려있던 정당 현수막은 모두 560개. 조례 시행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를 초과하거나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 등 377개가 떼어졌습니다. 다만 인천시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정 게시대도 아닌 곳에 정당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까 일부 구청과 군청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에 소극적인 겁니다. 관련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도 적극 행정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을 하면은 그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무 승진이나 인사적인 불이익 없도록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조례에 따라 강제 철거에 계속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백두산에 올 들어서만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백두산 천지 지역이 시원해서 피서객이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백두산 정상 천지 등산로에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안개가 가득해 모두 비옷을 챙겨 입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7월 10일 早上 爬山天时大风大雨什么也看不到游客们都在等 천지 주변 능선을 따라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看看山上的人跟小蚂蚁一样排的小队队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백두산을 찾은 사람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일주일 빨리 방문객 100만 명 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창춘에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지난 2021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백두산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백두산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북부 지역에 피서객이 몰린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곳곳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파는 52도를 넘었고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서는 맨홀 뚜껑에 전을 붙이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温度太高了，这烧饼快熟了，你看，你看能发锅了啊，然后发一小锅，哎，呵，这叫啊，再发锅啊，呵，这还挺漂亮，你看。 지난 20일까지 베이징의 수은주가 35도를 넘는 날은 모두 28일로 집계됐습니다. 냉방에 따른 전력 사용량도 급증해 일부 지역에선 심각한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중심지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0년 역사의 성당도 러시아 공습에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성당 내부에 불이 붙었습니다. Боже мой, все, собора нема. Ребята. Талібан, а є вода? Де у нас крани якісь? Що? Чим тушить?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종교 물품들을 꺼내보지만 불이 켜기엔 역부족입니다. 화려했던 지붕 곳곳은 뼈대만 남았고 내부는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도시 오데사를 공습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23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809년에 지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추계 성당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Тут учился. Мы посещали этот храм. Тут чудесное духовенство. Просто надо людям перестать быть такими жестокими.
일주일 전 흑해 곡물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를 최근 6일 동안 하루만 빼고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19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спеціально абсолютно, щоб їх було складніше збити і щоб завдати більше руйнувань.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주요 문화유산은 664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 구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르비우 지역에선 시민들이 문화재를 철판으로 덮고 예술작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호남에 최고 120mm 이상, 중부 많은 곳에도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6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장마 종료 시기는 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조사가 한창이죠.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학원과 결탁해 수억 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 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안 된다며 학원으로 달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 갑질을 못 참겠다며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존경은커녕 서로 믿지 못하는 이 현실부터 깨야 교권 회복도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신 지옥이 된 학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